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자료, 앞서서 첫 번째 준비한 이 자료가요, 지금 가만히 살펴보니까 몇 개가 조금 사라졌네요. 가보니까. 예. 제가, 이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하면서, 뭐가 좀 말이 안 맞는데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예, 찬찬히 살펴보니까, 자료가 한 2장 정도 사라졌네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조금, 이 순서를 진행하면서 말이 좀 안 맞다, 이상하다라고 했었는데, 예, 이유가 있었네요. 예, PPT가 한 2장 정도 사라졌습니다. 참, 이게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겠네. 당황스럽네요. 가끔씩 요즘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컴퓨터가 요즘 말썽을 피우는 건가? 예. 제가 조금 다시 좀 정리를 하든지 해서, 요 내용은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주말에, 이번 주 일요일쯤에 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좀 이상하더라니. 예. 예. 지금, 되게,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PPT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방송 진행 중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나 하면서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조금, 고르지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버벅된다 싶었을 텐데, 버벅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준비한 PPT가 사라졌네요.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뭐 복구를 하든지 뭐 되살리든지 해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주말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요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이 없을 거예요. 어디로 사라졌지? 예, 하여튼 제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 시간 너무 많이 소비했으니까 두 번째 주제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신진우가 이재명 재판을 맡는다입니다. 예, 이게 참 제가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을 죽인 신진우가 이재명 재판을 맡는다입니다. 이것은 적폐 검찰과 법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밖에는 제가 더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연이라고 저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는 컴퓨터를 가지고 배당을 했는데 우연히 나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비슷한 상황 과거에도 많았고요. 그때도 법원은 컴퓨터로 배당을 했는데 우연히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변명에 대해서 법원 판사들도 피식 웃습니다. 아니에요. 법원은요, 그때그때 말이 바뀝니다. 어떨 때는요, 법원이 사건을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배당을 했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부에는 사건이 많이 가서 비교적 사건이 적은 이 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라고 설명할 때도 있어요. 컴퓨터로 배당한다며. 근데 사건 많은 재판부를 피해서 비교적 적은 데에 보냈다. 그럼 뭔데? 컴퓨터로 한다며. 예. 랜덤으로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건을 특정 부서에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말이 컴퓨터가 배당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배당을 거기 가게끔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재판부마다 소위 말하는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있어요. 소년 전문이 있고요. 왜 그 천정호 판사 같은 분은 소년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년 사건 전문이 있고요. 또 환경 사건 전문이 있고요. 성폭행 사건 전문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그 사건을 따로 맡습니다. 자,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또 특정 사건이 많이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건은 또 다른 재판부가 나눠 가지기도 합니다. 이게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틀리거든요. 사건 배당이라는 것이. 또 어떤 재판부에 사건이 한번 배당이 됐는데 재배당되기도 합니다. 달리 말해서 신진호한테 재판이 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여기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절대 그냥 간 거예요. 우리는 보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거기 갔네? 어머머머 어떡해? 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졌다면 아마 재조정했을 겁니다. 법원이요, 오해받기 정말 싫어하는 조직입니다. 법원은 절대 오해받을 짓 안 합니다. 만약에 정말 우연히 이렇게 배정이 됐다면 야 이거 오해받을 짓이야. 우연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니? 우연이지만 누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니? 그러니 재배당해. 차라리 우연이면 오히려 재배당했을 거예요. 이게 재배당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이거 우연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법원과 검찰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법원이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공정한 척도 안 하는구나. 이제는 척도 안 하는구나. 적어도 공정한 척, 괜찮은 척.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척은 했었는데 우리는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공정한 사람이야 라는 척은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척조차도 안 하겠다 라는 거죠. 누구 말 맞다나 신발 벗고 뛰겠다, 빨가벗고 이제 덤벼들겠다라는 그런 태도인 겁니다. 미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은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되면서 예견됐던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 이들이 짜고 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져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은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되는 순간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일입니다. 조희대라는 사람은요, 사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핏대를 올리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이거 웬만한 사람, 법조계 혹은 법조계 근처에 있는 사람이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을 뿐인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군요. 법조계의 침묵의 카르텔이 이렇게 심한지는 몰랐었습니다. 자, 조희대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법조계 안에서 최악의 극우 판사입니다. 사법부 극우 판사의 대부예요. 자기들끼리는 소수 의견이라고 아주 많이 포장을 하죠. 근데 진보도 아니고 어떻게 극우가 소수 의견입니까? 아니에요. 극우기 때문에 보수 진영 중에서도 극단적인 우익이기 때문에 소수처럼 보인 겁니다. 아주 극우예요. 극우. 극단적인 놈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놈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심지어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의를 또 받아내대? 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조희대는 절대로 이 사람은 동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정말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더군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박용진을 욕하는 이유, 박범계를 욕하는 이유, 송기현, 소병철을 욕하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법조계 내에서 판사 중에서 이만한 극우 판사가 없어요. 오죽 극단적인 우파 보수였으면 소수파로 불릴 정도로 극단적이겠습니까? 그런 사예요. TK 성골인데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TK 성골인 줄 아세요? TK라고 다 TK 성골인 줄 아세요? 아니요. TK 중에서도요, 특정 지역에서 태어나야 돼요. 대구에서 태어났거나, 그게 아니면 안동에서 태어났거나, 경주, 영덕, 하여튼 한다는 집에서 태어나야 돼. 왜 또 영덕은 촌동네인데, 그것도 바닷가 동네인데, 거기를 왜 쳐주느냐고요? 예, 영덕은 옛날부터 경북의 진짜 부자들은 영덕에 그 땅이 있었어요. 영덕에 배가 있었어. 모르시죠? 예, 영덕에 배가 있었어. 그래서 영덕 쪽에 은근찮게 많아요. 아무튼 TK 성골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성골 TK 판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계보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이 대법관에서 물러날 때, 2020년에 대법관에서 물러날 때 제가 진짜 박수 쳤어요. 끝났다고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TK 시대는 끝났다라고. 근데 이 새끼가 또 되돌아오네? 대법원장으로? 이자가 대법원장으로 돌아올 때 이미 예견됐던 겁니다. 당시 이 조희대가 임명될 때 아주 희한한 논리를 대면서 임명에 찬성한 자들이 있죠. 뭐? 조희대보다 더 나쁜 놈이 올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윤석열하고 아주 가까운 정말 꼴통 이상한 놈들이 올 수 있다. 조희대는 그나마 꼴통은 아니지 않느냐. 개뿔. 이런 황당한 논리로 옹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결과 조희대가 대법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조희대가 대법관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느냐? 예, 신진우를 살려준 거였어요.
아니었으면 신진우는 그때 날라갔습니다. 그때 신진우가 법관 기피 신청이 돼 있는 상태였고 대법원에서 얘를 날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시간을 좀 더 끌었으면 신진우는 대법원에서 날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끌었어야 했어요. 조이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신진우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조이대가 들어오면서 이화영이 유죄 판결 나는 거고 그리고 신진우가 이재명의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 그게 다 정해졌던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 조이대하고 신진우는요,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아, 진짜 오늘 컴퓨터가 영 이상하네요. 컴퓨터가 이게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자, 2000년도에 조이대가 2000년도에 신진우는 사법시험 42회로 합격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 신진우는 사법연수원 32기로 입학을 하죠. 그리고 2003년 1월에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합니다. 이게 신진우의 첫 번째 법조계 이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조이대는 사법연수원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우는 조이대한테서 배웠던 거예요. 사법연수원 교수였던 조이대가 신진우를 가르쳤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이라든지 또는 학연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겹칩니다. 조이대는 경북 경주 출신이고요.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에 비해서 신진우는 경북 영덕 출신이고요. 경북대 부속고등학교 출신이고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조이대가 TK 선골이라고 그랬죠. TK 선골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이라고 다 TK 선골이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대구 출신인데 대구 출신이거나 안동 출신이거나 경주 출신이거나 뭐 가끔은 영덕 출신이거나 그 정도는 돼야지 TK 선골 대우를 받는다고 했죠. 조이대 어디? 경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북고등학교 나왔네요. 자, 경북고등학교가 사실 TK 선골의 핵심이죠. TK라는 말의 핵심이 대구 경북고등학교, 그래서 TK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TK 선골이 되려면 대구 경북고를 나와서 서울대를 나와야지, 그래서 TK 선골이 된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진짜 선골이 되려면 고시 합격,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그러니까 이 조이대는 말 그대로 TK 선골인 거지. 한때 TK 선골은 대구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나와서 고시 합격한 관료들, 판사, 검사들을 TK 선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판사, 검사뿐만 아니라 장관, 차관 혹은 정부 주요 요직,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 더 심한 경우에는 군부 요직까지 장악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자리는 다 TK 선골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나가면은요, 삼성전자, 삼성의 주요 요직도 다 TK였어. 그래서 TK 선골이란 말이 나왔던 겁니다.
점점 없어져 갔고요. 많이 사라졌죠. 그 자리를 사실 강남이 차지했습니다. 강남하고 외고, 과학고, 그러니까 특목고가 차지했지. 강남 특목고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서서히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특기의 성골이 누구? 얘였던 거야. 얘가 마지막에 자기를 이을 사람으로 끌어놓은 게 누구다? 얘인 거야. 이 신진우인 거야. 그러니 이화영 재판을 얘한테 준 거는 그냥 준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재명 재판을 얘가 맡게 된 것도 그냥이 아닌 겁니다. 자, 제가 TK 하니까 대구 경북 출신 분들이 조금 불쾌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TK하고요, 여기 TK하고는 달라요. 여기하고, 이 사람들은요, 신라 성골 귀족들이, 성골들이 경주 서랍을 산다고 다 성골 취급해주는 거 아니잖아. 아니야. 여러분들하고 달라. 우리하고 달라. 우리 같은 서민은 이 사람들을 안 쳐줘.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구 출신의 학교 비슷하고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스승과 제자 요 정도만 가지고 제가 이들 사이에 막역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 안 합니다. 또 있죠. 자, 조희대가 대법관일 때가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조희대는 대법관이었어요. 양승태가 임명 제청을 하고 박근혜가 임명해서 대법관이 되는데요. 당시 조희대는 지역 향판, 대구 향판 몫으로 대법관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된 지 2년 뒤에 자기 제자인 이 신진우를 대법원 재판연구원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신진우는 약 4년 정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를 하죠.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진우와 조희대는 같이 대법원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가 대법관에서 물러날 때쯤에 신진우도 조용히 대법원에서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둘이는 항상 같이 다녀요. 그 외에도 이 둘의 사이가 아주 막역한 관계라는 것은 여러 군데서 계속 포착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의심스러운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관 기피 신청입니다. 법관 기피 신청. 이 신진우는요, 지난해 10월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불공정한 재판 때문에 기피 신청을 받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강행한다거나 잘못된 구속영장 발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기피 신청이 되죠. 그런데 이 기피 신청은요, 아주 빠르게 기각됩니다. 보통 기피 신청이 1심에서 3심까지 진행돼 보통 6달까지 걸리는데, 최장 6달, 적게는 석 달 이상 걸리는데 2달 반 만에 기각이 돼요. 자, 이 과정에 누가 끼어 있었다? 바로 조희대가 끼어 있었던 겁니다. 조희대가 대법원장에 취임한 직후에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오. 학연이지, 지연이지, 같이 근무도 했지. 그리고 정말 놀랍게 기피 신청이 걸렸는데 대법원장 취임 후에 그 직후에 기피 신청이 기각됐지. 자, 심지어 2022년 우수법관에 선임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신진우가 2022년에 우수법관에 선임이 됐었는데, 이 우수법관 선임된 과정도 상당히 이상해요. 서울변회에서 선임을 했는데, 얘는 당시 수원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수원 근무 직전에는 포항에서 근무하고 있었어. 하나가 안 맞네.
서울에서 선정을 했는데 수원 근무하던 놈이었고, 근데 그전에는 포항에서 있었던 놈이고, 근데 어떻게 우수법관이 서울 됐지? 예. 뭐 하나도 안 맞지. 누군가가 입김을 불어넣어줬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누굴까? 자, 이랬던 사람이 이화영 재판을 맡았어.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 재판도 맡았어.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우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생긴 일 같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지만 자연스러운 것처럼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사법부의 카르텔이죠. 검찰이든 법원이든 자연스럽게, 전혀 자연스럽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법부 카르텔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일이 얼마 전까지 브라질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사법 쿠데타, 사법부가 중심이 됐던 연성 쿠데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었던 연성 쿠데타. 여러분,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요, 3선을 마치고 귀향을 합니다. 그리고 룰라 대통령의 뒤를 이은 룰라 대통령의 후임자가 대통령이 되죠.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룰라 대통령의 후임자는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부패 혐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대단히 억울해했어요. 돈을 받은 적이 없대. 그런데 법원과 검찰은 이 사람한테 유죄를 선고를 합니다. 자, 후임자의 선거에 룰라 대통령이 출마를 하죠. 그런데 룰라가 출마를 하려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또 룰라도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요, 놀랍게도 룰라한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룰라의 전임자였던 그 전임 대통령한테 전임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던 검사, 그 검사와 판사가 나란히 당선이 됩니다. 자, 우연이었을까요? 이런 걸 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판 검사와 판사, 사법부가 주도된, 검찰과 판사가 주도된 연성 쿠데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브라질의 가진 자들이 그 룰라의 정적들을 지지했었죠. 자,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대단히 비슷해 보입니다. 룰라는요, 룰라 대통령의 경우 되게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퇴임한 대통령이 느긋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 근데 후임자 대통령이 자신의 바로 같은 정당인 브라질 노동자당의 후임자가 대통령을 하고 있다 갑자기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그래, 나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출마해야겠다고 출마를 했어. 그랬는데 전혀 뜬금없던, 전혀 없던 부패 혐의가 어디서 갑자기 뚝 튀어나와가지고 감옥에 가요. 유죄 판결이 나요.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이재명이 직접 받은 게 없어. 남이 받은 거잖아. 그런데 이재명이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그걸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려고 한 게 뭡니까? 제3자 뇌물이잖아.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그걸 이재명 거라고 뒤집어 씌운 거 아니야. 심지어 성남시에 간 광고비까지 이재명의 뇌물이라고 덮어 씌우는 판 아닙니까? 뭐 이런 개 같은 일이 다 있어요. 심지어 유동규가 받은 돈을 이재명 거라고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가 받았지만 이재명 거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 그리고 북한이 받았는데 이재명 거라고.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느냐고. 이 개 같은 경우를 지금 말이 된다고 언론에서 검찰이 법원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쿠데타식이 달리 쿠데타입니까? 이게 가능하게 만들려고 법원과 검찰이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신진우한테 맡긴 거고, 그 신진우한테 맡기려고 조희대라는 놈을 거기 앉힌 거고, 그 조희대라는 놈을 앉히게 하려고 박용진, 박범계, 소병철, 송기현 얘네들이 눈 감아 준 거고, 걔들이 바로 뭐다? 수박이다! 저는 지금도요, 저는 박범계 용서 못해요. 고의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그냥, 그래 하다가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책임은 져야지. 조희대, 이런 새끼를 대법원장이 안 쳐요? 조희대가 이런 잘한 거 몰랐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어요. 지금 검찰이 시작한 연성 쿠데타를 법원이 완성시키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 핵심에 조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대장이 누구? 신진우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 둘만 가지고 그 둘을 우리가 감당하지 상당히 힘들었죠. 근데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둘을 잡아뜨리는데 성공했어. 지금 드디어 우리가 최종적으로 걔들을 끌어내리는 데까지 왔어. 조금씩 끌어내릴 것 같아. 근데 새로운 놈이 들어온 거야, 그 자리에. 그게 조희대하고 신진우인 거예요. 더 버겁게 생겼어. 그리고 그들을 그들을 이렇게까지 끌어들인 데는 누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 예. 박범계, 박용진, 소병철, 송기현. 진짜. 이들이 한 짓이에요. 김종민도 있구나. 지금 연성 쿠데타가 진행 중이고요. 법원과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 거기에 우리가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갑자기 열이 자꾸 올라오려고 그러네요. 예. 네, 제가 참 조의대는 안 된다고 그렇게